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라흐마니노프, 음악가 중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사나이, 전 세계 100명의 음악가들이 넘버 1로 선정한 음악가, 그의 진실과 비하인드 스토리 몽땅 까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러시안 음악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러시아에서 사온 털모자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임윤찬 군이 그 방크라이븐 컴피티션 파이널 거기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라흐마니노프를 알렸고, 가장 또 최연소로 고난도의 그 곡을 아주 완벽하게 소화해내가지고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흐마니노프는 여러분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것이라 봅니다. 라흐마니노프는요, 낭만파의 끝자락 러시아 제국주의 때 태어나 1918년 그 볼셰비키 그 혁명 때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볼셰비키란 그 20세기 초 레닌이 이끌던 공산당이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합니다. 영화 그 닥터집하고 보셨죠?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 헤어지는 눈 속의 명장면, 음악도 그 한몫하죠. 라흐마니노프의 아버지는 귀족 출신 호세가로 피아노도 잘 치는 근위대 대장이었고요, 지주였으며 볼셰비키에게 가족 모두 그 총살당한 러시아의 누굽니까? 그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친척입니다. 어머니 또한 엄청 부유한 장군의 딸로 시집 올 때 부동산 5채를 결혼 주창금으로 들고 오죠. 3남 3녀 중 셋째 금수저로 태어난 그는 4살 때부터요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웠고, 그가 9살이 되던 해요 집안이 폭삭 망한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빈민가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오니요 손수건 준비하세요. 12살 되던 해 모스크바의 고모집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인물, 음악선생 즈베르프를 만나게 됩니다. 엄격했던 그 즈베르프 선생은요, 그에게 오직 음악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철학, 예술, 문학 뭐 하다못해서 건들거리는 그 라흐마니노프가요 올바르게 걷도록 또 세상을 멀리 바라보는 눈을 키워줍니다. 덕분에 그는 14살에요 모스크바 그 음악원에 장학생으로 입학, 금메달과 함께여서 남들보다 일찍 졸업해 18살에 그 유명한 프렐류드 C시아 마이너를 작곡해서 차이코프스키도 놀라게 하죠. 키는 190이 장신, 피아노 키를 13개나 잡는 왕손, 천재, 미남, 귀족 출신, 자신만만했던 그는요 24살에 교향곡 1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지휘자 알렉산더 글라즈노프가요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지휘봉을 듭니다. 심포니 넘버 1, 애승이군, 어이 취한다 취해, 그날 라흐마니노프 5인조 중 한 명이었던 세자르코이가 콘서트로 관람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은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10대 제왕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덩달아 그를 두들겨 패기 시작. 전통파 그 브람스의 반대파인 바그너파는요 근대 음악이 뭔지도 모르는 형편없는 작곡가군. 바흐의 대가인 피아니스트 글렌 골드는요 살롱에 딱 어울리는구만, 이렇게 비꼬았고, 그가 가장 존경하던 유명 작가 톨스토이는 라흐마니노프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음악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빗발치는 이 비난 속에 그는 엄청난 쇼크를 받고 극심한 우울증, 사람 기피증까지 걸려가지고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대적 오류입니다. 그의 음악이 낭만파냐 인상파냐 이 논쟁들이 많은데 그는 인상파로 분리됩니다. 20세기 초 그의 음악이 이게 심하게 비평받는 것은 바로 신세기 때 아방가드가 막 이게 출범하면서 사람들은요 무언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의 빽빽한 하모니 속에 여기저기 감춰놓은 다성의 그 멜로디,
드뷔시의 음악같이 울려 퍼지는 인상파의 상징적인 요소인 소노리티, 크라빈의 애매모호한 불협화음과 협화음의 조화, 라벨의 이국적인 사운드, 그의 음악을 분석해보면 이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 최면술에 걸린 것 같은 그 환상적인 아름다운 멜로디에 빠져들어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우울증에 깊이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을 두 번째 바꿔놓는 인물이 짜잔 나타납니다. 똑똑똑, 누구시오? 저는 심리학박자 니콜라이 달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이미 많은 심리학자들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리 반갑지도 않았어요. 똑똑똑, 그만 오라고 하지 않소? 달 박사는요 4개월간 매일 문을 두들깁니다. 오늘은 제가 비올라를 켤 테니 피아노로 반주 좀 해주시구려. 라흐마니노프의 마음을 열려고요 별 애교를 다 떨었어요. 꽃이요, 쓸 꽃이요, 최고의 협주곡을 쓸 것이요 하며 체면 심리요법으로 그를 끊임없이 유도했습니다. 시컨 떠들어라. 나는 작곡 끝났다고. 그러던 어느 날 라흐마니노프는요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기사를 발견합니다. 열등감이 강한 니콜라이 달 박사는 최고의 오스트리안 심리학자 프로이드를 뛰어넘기 위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라흐마니노프를 이용해 자신의 체면수를 증명하고자 실험 중에 있다. 이런 싸가지 달 박사! 라흐마니노프는 당장 달 박사에게 달려가 소리칩니다. 달 박사! 날 이용해 명성을 얻으려고 여기 온 것이군요. 당장 나가시오. 달 박사는 다그치는 라흐마니노프의 태도에 수치심, 자존심, 모욕감에 가방 들고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다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왜 당신은 그깟 작곡 하나에 목매어서 이 지경에 와 있어?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라흐마니노프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기막힌 고백을 하게 되죠. 괴물 같은 아버지는 여자, 도박, 술독에 빠졌어요. 제가 9살 때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후 우리는 빈민촌으로 이사를 했고 저는 동네 양아치와 어울리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누나와 어머니를 허구한 날 죽어라 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의 바지가랑을 붙들고 애원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와 형은 짐을 싸들고 나갔고 저는 12살에 모스크바의 고모집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운 좋게 훌륭한 음악 선생을 만났습니다. 병에 걸린 누나는 치료가 없어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마침 저는 비싼 모스크바 음악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 돈으로 누나를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전 아주 비겁했습니다. 나몰라라 음악원으로 들어가 부잣집 아이 행세를 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최고의 연주자, 작곡가가 되어 죽어간 누나도 살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젠장. 누나는 결국 치료도 못 받고 죽었어요. 사람들은 나의 음악을 짓밟고 나의 희망의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난 더 이상 작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고백을 들은 그 달 박사는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덩달아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도 그놈의 프로이드인지 뭔지 하는 자에게 눌려 빛도 못 보고 열등감만 생겼다네. 난 자네를 최고의 음악가로 만들고 나의 체면요법도 세상에 알릴 걸세. 그들은 서로를 오픈하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펜을 들어 어릴 때 기억나는 모든 것을 오선주의 음표로 표현해보게나. 자네는 할 수 있어. 자네는 이 세상에서 최고 멋진 곡을 작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어릴 때 누나와 장난치며 듣던 니준이 성당의 종소리는 나의 희망이었어. 12살 때 눈물로 헤어진 엄마, 그의 추운 겨울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 듣던 모스크바의 클렘린 교회 종소리. 그래, 협주곡 인트로덕션에 나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눈물을 종소리에 담자. 그의 펜은 오선지위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완성한 곡이 바로 종소리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협주곡 2번이며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에게 체면 요법으로 격려해준 이 달 박사에게 그 곡을 헌정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곡은 122년 전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친 연주입니다. 1901년
그는 조카 알렉산더 질로티의 지휘로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직접 공연한 아주 귀한 레코딩입니다. 그 당시는 지휘자며 그 음반의 왕 카라얀이 출범하지 않았을 때라 뭐 CD나 이 디지털이 이제 없었기에 이제 피아노 롤을 사용했습니다. 피아노 롤이란 이거 연주할 때마다 그 음들이 종이에 구멍을 내면서 연주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 뮤직박스 같은 것이죠. 그는 자신의 곡들을 거의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의 연주를 들을 수 있어 얼마나 기쁩니까? 1918년 그 볼셰비키의 그 공산당들은요, 그동안 라흐마니노프가 이제 연주 뭐 작곡하면서 착실하게 모아놓은 전 재산을 인민들 재산이요 하고선 몰수했습니다.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가족들이 모두 총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와 친척이었던 그와 가족들도 무사히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산당을 피해가지고 노르웨이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죠. 빈손으로 미국에 온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당시 전 세계는요 아주 혼란에 빠진 그런 시대였으며 공산당, 뭐 러일 전쟁, 1차 세계 대전, 뭐 나치의 출현, 뭐 유태인들의 학살 등으로 세계 재난을 피해서 각 인종들이 활짝 열어놓은 그 미국으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민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아방가드 그 현대 음악보다 라흐마니노프의 그 애절한 음악이 훨씬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씨, 공연을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십니까? 가끔 2시간 정도요. 그 유명한 협주곡 2번 한 악장을 작곡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그거죠? 아마 이틀 걸렸을 겁니다. 연주를 앞두고 2시간 정도 연습이라니요? 협주곡 한 악장을 작곡하는데 이틀이라니요? 브람스는 교향곡 1번을 작곡하는데 2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라흐마니노프가 죽은 후 그의 사촌이며 와이프 나탈리아가 다 까발렸어요. 이거 모두 뻥이에요. 매일 2-3시간만 연습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만 잠잤어요. 자신이 원하는 경지에 다다를 때까지 파자마만 입고 낮이고 밤이고 그냥 연습만 했어요. 아이고. 라흐마니노프는요 자신의 천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뻥을 좀 쳤지만 결국 해냈기에 그의 집념과 노력 그리고 훌륭한 작품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사촌하고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정교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씨, 비록 고국에서 도망쳤지만 러시아를 알렸으니 시민권 다시 주겠어. 이제 그만 들어오시죠. 그는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러시안 의상을 입고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에게 아픈 추억과 상처만 남겨준 고국. 그는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온 가족이 총살당하기 전에 여름 휴가를 보내던 그 별장 테라스에서 황제 가족을 추모하는 콘서트를 열어줍니다. 같은 로마노프 그 귀족 혈통이었죠. 저도 그 별장을 가봤는데요. 우크라이나 그 땅, 러시아가 통치하는 크림반도 그 바닷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별장이었습니다. 루즈벨트, 처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스탈린이요. 대한민국의 38선을 극기로 만장일치한 그 얄타 회담이 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죠. 미국은 그에게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스타인웨이에서 베스트 아티스트로 이렇게 혜택도 받았고요.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도 맡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과 또 음악 애호가들이 부쩍 늘면서 출판사, 음반사는요 아주 기쁨의 그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과 상처를 음악으로 승화시켰고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영원히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